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계속 요즘에 경쟁활동, 네트형 경쟁활동에서 배구를 배우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 배구 이론 수업을 조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구는 여러분들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네트를 사이에 두고 두 팀의 선수들이 서로 경쟁하여 3세트를 먼저 이긴 팀이 승리하는 네트형 경쟁 스포츠입니다. 총 5세트 중에서 3세트를 먼저 가져가는 팀이 이기게 되는 거겠죠. 네트형 경쟁 스포츠예요. 각 팀 선수들 사이에 네트가 쳐져 있고 그 사이로 공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스포츠 경기를 얘기합니다. 배구의 주요 역사를 한번 보면 미국의 반 하트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소개가 되었습니다. 1916년에. 그래서 조선 배구협회가 창설되었고 제18회 도쿄 올림픽 경기 대회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21회 몬트리올 올림픽 경기 대회에서 여자부가 동메달을 따게 됐고요. 15회 도하 아시아 경기 대회에서 남자부가 금메달을 따게 됐습니다. 배구의 가치와 효과를 보시면 기초 체력이 당연히 좋아지겠고, 그 다음에 혼자서 할 수 없잖아요. 배구는 반드시 동료를 거쳐서 공을 넘겨야 하기 때문에 협력과 또 순발력 그리고 신체 발달에 기여가 있고, 운동 예절, 네트형 경쟁 활동은 또 네트형 스포츠만의 또 경기 예절, 운동 예절이 있어요. 그건 이따가 끝나기 전에 선생님이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구의 이해를 보시면 신체적인 접촉이 없죠. 네트가 있기 때문에 공격과 방어가 이루어지고 경기 규칙이 간단합니다. 생각보다 간단한 편이에요. 여러 가지 경기 용어가 복잡한 것도 있지만 그래도 다른 스포츠에 비하면 경기 규칙이 간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레크레이션으로도 적합해서 남녀,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은 아니죠. 하지만 이제 공을 조금 다른 공으로 바꾼다던가 그러면 조금 쉽게 할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시설 및 용구가 간단하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배구 경기 방법 및 규칙입니다. 경기 인원은 우리는 여러분이 체육대회를 하거나 우리가 학교에서 흔히 경기를 할 때 9인제로 경기를 하긴 하는데 9인제 배구 경기는 아마추어 경기고 실제 선수들이 경기를 할 때는 경기 인원은 6명입니다. 앞에 전위라고 하는 곳에 이제 3명, 뒤에 후위, 주로 수비를 하는 선수들 3명, 그래서 6명이 경기를 진행하고 리베로라는 포지션이 있어요. 수비만 할 수 있는 포지션, 리베로는 2명까지 출전이 가능합니다. 자, 세트 종류는 어떻게 되느냐, 최소 2점을 리드해서 먼저 25점이나 15점, 15점은 5세트까지 갔을 경우에만 15점 게임을 합니다. 얻으면 종료고, 듀스, 예를 들어 똑같이 23대 23이 됐어요. 그러면 먼저 25점을 나야 이기는데 어느 한 팀이 24점으로 앞서가고 있었는데 또 다른 팀이 24점으로 따라왔다. 그러면 한쪽 팀에서 26점까지 또 나야 돼요. 최소 2점을 리드해야 하기 때문에 듀스일 때는 먼저 2점을 앞서면 종료가 되고, 세트 간의 휴식 시간은 3분입니다. 그리고 세트가 끝나면 코트를 서로 교대하고 세트 종료 시에 교대하겠죠. 그리고 5세트, 만약에 5세트까지 갔어요. 5세트 중에 3세트를 먼저 이기면 경기가 끝나는 거지만 예를 들어서 A팀과 B팀이 경기를 했는데 A팀이 2세트를 가져가고 B팀이 2세트를 가져갔어요. 그러면 5세트까지 진행이 되겠죠.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5세트는 25점이 아닌 15점 경기를 하기 때문에 점수를 앞선 팀이 8점에 먼저 도달했다. 그러면 코트를 교대합니다. 선수 교체는 세트당 최대 6회, 6번까지 할 수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수비만 가능한 리베로라는 포지션의 선수는 교체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몇 번이고 계속 교체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타임아웃은 세트당 30초씩 2회. 테크니컬 타임아웃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1세트부터 4세트에 득점이 앞선 팀이 8점, 16점이 되었을 때 60초간 적용이 됩니다. 득점은 이긴 팀이 무조건 1득점이 되는 거죠. 랠리 포인트 시스템이라고 해요. 이런 걸. 그 다음 넘어가서 이제 경기 용어를 조금 살펴보면 여러분이 조금 헷갈려 할 수 있는 그런 경기 용어가 있을 수도 있는데 뒤에 선생님이 배경 화면으로 배구 코트를 이미지를 넣어 놨어요. 같이 보면서 조금 살펴보면 조금 이해가 쉬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안테나 터치는 그 네트 위에 보면은 이렇게 솟아 올라와 있는 안테나가 보이죠? 보일 거예요. 여기 안테나. 이 안테나를 공이 건드렸을 경우에 안테나 터치가 됩니다. 네트 터치는 경기 도중에 신체의 일부가 네트 보면 네트 위에 흰색 밴드가 있죠. 그 밴드를 건드리거나 네트를 건드리면 네트 터치가 돼서 상대 팀에게 득점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네트를 건드리면 안 되는 걸 얘기하고요. 오버네트 같은 경우에는 경기 도중 선수의 손이 네트 위로 넘어갔을 때 점프를 해서 선수들은 키도 크고 점프력도 있기 때문에 손을 위로 뻗어서 점프를 하게 될 경우에 네트보다 높게 뻗을 수 있겠죠. 근데 그 손이 상대편 코트까지 넘어갈 경우, 네트 위를 넘어서 이럴 경우에는 오버네트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제외되는 경우가 하나 있어요. 딱 하나. 블로킹. 블로킹이라는 건 상대방 공격수가 공을 스파이크를 때렸을 때 같이 떠서 공을 막는 걸 얘기하는데 그때는 손이 네트 위로 넘어가도 허용이 됩니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패싱 더 센터 라인은 경기 도중 선수의 발이 상대팀 코트로 완전히 넘어간 경우. 뒤에 배구 코트 이미지를 보시면 배구 코트 네트 바로 밑에도 선이 있을 거예요. 그쵸? 그 선을 완전히 상대편이 그 반대 코트까지 선을 넘어서 발이 넘어간 경우에 패싱 더 센터 라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E는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죠? 공이 코트 안에 떨어졌을 경우 라인에 맞았을 경우에도 인입니다. 라인에 걸치는 경우에도 인이에요. 그 다음에 아웃은 완전히 코트 밖에 공이 떨어졌을 경우에 아웃이라고 얘기하고 포지션 폴트는 서비스 전에 선수의 위치가 규정에 맞지 않을 경우 우리가 배구 경기에서도 서브를 할 때 선수들이 돌아가면서 합니다. 우리가 9인제 배구 경기 여러분들 할 때도 돌아가면서 서브를 하잖아요. 선수들도 마찬가지 6인제 배구를 할 때도 돌아가면서 선수들이 서브를 해요. 한 선수만 계속 서브를 넣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선수를 위치가 이동이 되는데 위치가 규정에 맞지 않았을 경우에 포지션 폴트라고 합니다. 그 다음 터치아웃은 공을 쳤는데 공이 선수의 몸에 맞고 밖에 떨어진 경우 터치아웃이라고 얘기하고 포히트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공을 3회 터치 안에 상대팀 코트로 넘겨야 하잖아요. 근데 3회 안에 넘기지 못하고 여러 번 쳤을 때 3번 이상 쳤을 때 포히트라고 얘기합니다. 서비스 반칙은 뭐 서비스 라인을 뒤에 엔드 라인을 뭐 밟는다던가 아니면 내가 서브할 순서가 아닌데 서비스 순서가 바뀌었어 맞지 않았을 경우에 서비스 반칙이 됩니다. 더블 콘택트는 한 선수가 연속 2회 이상 공에 접촉했을 경우 그러니까 내가 공을 받았는데 다시 한번 또 공을 건드렸어 이러면 당연히 반칙이 되겠죠. 그래서 더블 콘택트라고 얘기합니다. 캐치볼은 공이 선수의 신체에 정지하여 머물렀을 경우 대부분 오버핸드 패스를 하다가 이 반칙을 많이 당하게 되는데 홀딩, 뭐 캐치볼이라고 얘기하는데 공을 잡았다가 공을 던지는 경우 그렇죠? 정지해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어택 라인 침범 이거는 이제 리베로 선수들이 많이 이제 해당하는데 후위 선수가 어택 라인을 넘어서 네트보다 높은 위치에서 공격했을 경우에 어택 라인 침범이라고 합니다. 용어에 대해
대해서는 이 정도로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자, 서비스는 여러분 2학년 때 배웠잖아요. 그죠? 엔드라인 뒤쪽에서 공을 쳐서 상대 코트로 보내면서 게임을 시작할 때, 그죠? 그 다음에 득점 이후에 다시 게임이 재개될 때 서비스를 이용해서 시작이 되는데, 우리 언더핸드 서비스 많이 했었죠? 그 다음에 오버핸드 서비스도 있고, 뭐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리시브와 패스인데, 마찬가지 여러분들 1학년 때 우리 이 리시브 배웠잖아요. 언더핸드 리시브, 그죠? 언더핸드 리시브, 언더핸드 패스. 가장 기본적인 기술이죠. 그렇기 때문에 배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많이 배웠어서 아마 그림 보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 다음 이제 패스, 언더핸드 패스 마찬가지 아까 했던 리시브, 언더핸드 리시브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 오버핸드 패스 우리는 지금 이걸 배우고 있잖아요. 그쵸? 여러분들 이 옆에 여자 선수가 손 모양 잡고 있는 거 보시면 삼각형 모양 그쵸? 그 다음에 그 밑에 팔꿈치 또 삼각형 모양을 이뤄서 손으로 공을 감싸쥐듯이 양손으로 튕겨내어 패스를 하고 동료에게 보통 더 정확하게 패스할 수 있습니다. 언더핸드 패스보다 오버핸드 패스가 좀 더 정확해요. 그 다음에 이마 앞쪽에서 손목을 뒤로 젖히고 팔꿈치를 옆으로 벌린 상태에서 그죠? 패스하는 방법. 여러분 지금 연습하고 있으니까 아마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보시면 이 순서예요. 공이 오면 일단은 공의 아래로 내가 발을 이용해서 이동해야겠죠. 먼저 신속하게 이동하고 한 발, 본인이 편한 발을 앞쪽으로 내디딘 채 어깨 너비보다 넓게 벌려주시고 그 다음에 손가락 전체로 공을 감싸 쥐듯이 잡는데 이때 공의 위치는 이마 앞에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공을 위로 올릴 때는 패스할 때는 발목과 무릎, 허리의 반동을 이용해서 팔꿈치와 손목의 탄력으로 공을 튕기듯이 패스해 주시면 됩니다. 그림 보시면서 여러분이 연습했던 것, 또 선생님이 뭐 시범 보여줬던 것들을 생각하시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세트업이라고 얘기하는데 세트업은 쉽게 얘기해서 토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공격수한테 공을 올려주는 기술. 우리가 언더핸드 리시브로 공을 받았어요. 그러면 세트가 공을 오버핸드 패스로 우리 공격수에게 정확하게 공을 올려주는 기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상대편의 블로커가 예측하기 어렵고 공격수가 공격하기 좋도록 토스해줘야 됩니다. 주로 세터가 이 세트업을 많이 하겠죠. 오버핸드 패스 기술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진 보면서 우리가 지금 배우는 오버핸드 패스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 포지션은 세터고 세터가 공을 올려주는 걸 세트업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스파이크입니다. 방금 전에 세터가 세트업해서 공을 올려줬어요. 그래서 오버핸드로 올려줬어요. 그러면 이 공을 공격수는 점프해서 타이밍을 맞춰서 상대편 네트 너머로 강력하게 때려서 넘기는 기술을 스파이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장 강력한 공격 방법이고 뭐 공격 방법 중에서도 뭐 속공도 있고 오픈, 백어택이라는 공격이 있는데 이럴 때 다 스파이크를 이용을 합니다. 오픈 스파이크 완전히 열려있는 상태에서 앞에 있는 수비수를 보면서 강력하게 때리는 오픈 스파이크랑 그 다음에 타이밍을 빨리 가져가는 속공 스파이크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넘어가서 블로킹은 팀 진영 보통 우리가 선수들이 6명이서 경기를 하기 때문에 네트 앞쪽에 3명의 선수 그 다음에 뒤쪽으로 3명의 선수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2명 혹은 3명이 많이 블로킹을 뜹니다. 상대방이 공격을 할 때 상대의 공격을 네트 위에서 가로막는 수비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스파이크를 차단해서 공을 맞고 상대편 코트로 바로 그냥 떨어뜨리는 기술이기 때문에 득점으로 연결할 수도 있고 혹은 강하게 치는 공을 내 블로커가 손에 맞았기 때문에 공이 빠르게 날아오던 게 손에 맞았기 때문에 천천히 좀 방향이 바뀌면서 오래 공중에 머물러 있겠죠. 그래서 상대의 공격을 약화시켜서 우리 팀 수비가 편하게 공을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진 보시면 알겠지만 블로킹을 할 때는 아까 선생님 경기 용어 때 설명했는데 오버네트가 적용되지 않아요. 그쵸? 손을
완전히 네트 위로 넘겨서 손목을 아래를 방향으로 향하고 있죠. 그래서 공이 만약에 손에 와서 맞으면 바로 네트 밑, 상대편 네트 밑으로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쵸?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블로킹을 하다가 네트를 건드린다. 그럼 이거는 네트 터치가 돼서 상대편에게 실점을 하게 됩니다. 조심해야겠죠? 자, 수비수들 간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시에 같이 타이밍을 맞춰서 떠야지 누구는 뜨고 누구는 안 뜨고 하면은 크게 의미가 없겠죠. 그다음에 블로킹 시 유의사항은 공에서 시선을 떼지 않고 공격수의 블로킹을 쳐내기 시도를 예측하고 두 명이 블로킹할 때는 가운데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옆에 붙어서 같이 떠줘야 합니다. 그 다음 공격 전술인데 아까 얘기했던 속공입니다. 빠르게 타이밍을 빠르게 가져가서 스파이크를 통해서 상대편 네트로 공을 보내는데 공을 세터가 낮고 빠르게 공을 넘겨줍니다. 패스로, 오버핸드 패스로. 그러면 공격수는 이 세터가 공을 패스하는 순간에 먼저 떠서 공이 오자마자 바로 빠르게 내려 찍는 그런 기술인데 거리가 가까울 때는 A 속공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거리가 조금 중간 정도다 B 속공, 그 다음에 거리가 굉장히 멀다 C 속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진 보면 A 속공, B 속공, C 속공이 뭔지 여러분 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 시간차 공격인데요. 시간차 공격은 상대의 블로커를 속임 동작으로 속이는 거예요. 세터가 세트업을 해요. 공을 올려줄 때 중간에 있는 앞에 있는 선수 한 명이 점프를 미리 뛰어서 속이는 거죠. 내가 칠 것처럼 마치. 그래서 앞에 상대편 블로커가 이 선수가 치는구나 그쪽으로 가서 블로킹을 뜰 때 뒤에 있는 실제 공격수가 그 공을 때리는 그런 기술입니다. 시간차로. 그래서 공은 당연히 실제 공격수한테 패스를 해주는데 중간에서 이제 한 선수가 이제 속임 동작을 하는 선수가 먼저 점프해서 치는 동작으로 속이는 거죠. 그래서 가장 또 대표되는 배구 경기에서 실제로 많이 사용하는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 또 다양한 공격 전술이 있는데 먼저 왼쪽 위에 있는 오픈 공격부터 보시면 가장 일반적인 거예요. 세터가 공을 높고 길게 오버핸드를 이용해서 패스를 해주면 이제 공격수가 타이밍 맞춰서 점프해서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점프해서 강하게 때려 넣는 공격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속공은 방금 선생님이 설명했던 것처럼 상대의 블로킹을 피하기 위해서 조금 타이밍 빠르게 가져가면서 빠르게 점프해서 낮게 올려주는 거를 빠르게 때리는 그런 걸 얘기하고 그 다음 백어택은 뒤쪽에서 이제 공격하는데 뒤에 공격수가 후위에 있다가 여러분 배구 코트를 보시면 네트 근처에 선이 하나가 있어요. 양쪽에 네트 양쪽에 이걸 어택 라인이라고 하는데 공격수가 어택 라인 뒤에 있다가 세터가 공을 가운데로 올려주면 달려와서 런닝 점프를 해서 어택 라인 뒤에서 점프를 해서 그 달려온 힘 그대로 점프한 힘 그대로 공을 강하게 내려칩니다. 굉장히 강력한 스파이크를 칠 수 있어요. 이거를 백어택이라고 합니다. 후위 공격이라고도 얘기해요. 그래서 후위의 공격수가 어택 라인 뒤쪽에서 점프하여 강하게 때리는 기술. 그 다음에 페인트는 블로킹을 피하기 위해서 공격수가 세터가 공을 올려줬어요. 그러면 강하게 때릴 것처럼 점프해서 스파이크 동작을 가져가다가 앞에 블로커를 살짝만 넘기면서 공을 가볍게 위로 살짝 넘겨서 빈 공간으로 떨어뜨리는 공격을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수비 전술은 서비스를 받을 때 수비 대형인데 공을 올려주는 세터가 네트 근처에 있을 때는 이렇게 쓰는 왼쪽처럼 대형으로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세터가 후위에 있을 때 어택라인 뒤쪽에 있을 때는 이렇게 쓴다. 보통 세터는 리시브보다는 공의 패스 세트업을 하기 때문에 5명의 선수가 공을 받는 게 좀 일반적인 수비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오픈 공격할 때 뭐 보시면 상대팀이 세터가 공을 올려줘서 공격을 할 때 보통 이제 두 명이 블로킹을 뜨게 되면 이제 뒤에 있는 선수들 보시죠? 다 그쪽 방향으로 몸을 돌려서 보면서 공이 어디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수비 준비를 하는 거고, 중앙 공격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 양쪽에 뒤쪽에 있는 선수들이 양쪽을 넓히면서 공이 오는 것에 대해서 대비하는 방법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트형 스포츠의 경기 예절입니다. 제일 처음 우리 이 수업 시작할 때도 선생님이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경기 예절이 있는데, 각 스포츠의 형태마다 특징에 따라서 이제 경기 예절도 다르겠죠. 이 네트형 스포츠, 특히 이런 게임들은 중세시대 이후에 학교 모임의 일환으로 어떤 여가 시간에 널리 행해졌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뭐 테니스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따라서 복장을 굉장히 단정하게 해야 되고 경기 매너를 지켜야겠죠. 귀족들이 하는 스포츠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면서 게임을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경기 시작과 끝에 서로 인사합니다. 배구 같은 경우는 네트 앞에 일렬로 서서 서로 마주보면서 인사를 하죠. 끝나고 나서는 네트 밑으로 서로 악수하면서 이렇게 지나가기도 합니다. 경기 중에는 자기 쪽에 공이 떨어졌어요. 그 공은 본인이 주워서 넘겨줍니다. 넘겨줄 때도 공을 뭐 그냥 네트 위로 막 던지는 게 아니라 상대를 보고 언더핸드로 던져주거나 아니면 네트 밑으로 굴려줘야 합니다. 그게 기본적인 예의고, 그 다음에 경기를 즐기는데 심판이 없는 경우에 인인지 아웃인지 판단하기 조금 애매한 것들 있죠. 그런 판정은 공에 가까운 상대의 판정에 따르는 겁니다. 멀리서 내가 공격해놓고 내가 봤을 때는 인인데 상대방 쪽에서 아웃이라고 했어요. 그럼 나는 억울할 수 있겠지만 그게 예절입니다. 가까이서 보는 사람의 판정에 따라야 합니다. 그다음에 네트 위를 넘어가긴 쉽진 않겠죠, 배구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상대를 비난하거나 야유하지 않아야 되고, 공을 넘겼는데 이 공이 네트에 맞고 상대편 코트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네트에 맞고 넘어간 공 때문에 점수를 얻게 되면 막 좋아하기보다 손을 들어서 미안함을 표시하는 이런 예절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존중과 배려 문화와 운동 형태에 또 이런 네트형 스포츠만의 기술적 재미는 이런 네트형 스포츠를 대중적으로 널리 사랑받게 하는 그런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로 배구 경기 보시면 지금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은 잘 살펴볼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배구 이론 수업을 진행했고요. 이 배구 선생님이랑 이론 수업했던 내용들은 여러분 기말고사 시험 범위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잘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수업은 여기서 마칠게요.